네, 이 딥 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멕시코의 아주 긴 역사를 한번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의 도전까지. 와, 정말 방대한 시간을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딥 다이브의 미션이라고 할까요? 핵심은 오늘날 멕시코를 만든 통합과 갈등, 그리고 그 회복력, 이런 동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복잡한 역사를 좀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당신에게 맞춰 준비했습니다. 네, 멕시코 역사는 그 깊이와 복잡성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죠. 특히 북미랑 남미를 딱 잇는 그 지리적 위치, 이게 역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핵심은 역시 끊임없이 문화가 섞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투쟁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콜럼버스 이전 시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올맥, 흔히 어머니 문화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두상이나 달력, 문자 체계의 기초를 다졌고요. 그렇죠. 그다음 마야는 수학, 천문학. 와, 정말 정점을 찍었지만 환경 문제나 내부 갈등으로 결국 쇠퇴했고요. 테오티와칸은 또 거대한 도시, 피라미드로 유명한데 갑자기 몰락한 건 좀 미스테리죠. 네, 그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많죠. 마지막으로 아즈텍.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그 조공 시스템이나 인신공양 때문에 내부 불만이 꽤 쌓여 있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명들의 유산이에요. 올맥의 아이디어는 메소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야의 쇠퇴는 아무리 정교해도 안정이 보장되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테오티와칸의 몰락은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아즈텍 내부의 그 분열, 이게 나중에 스페인 정복의 결정적인 빌미가 됐다는 점, 내부의 약점이 외부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패턴,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에요. 네요.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변화, 스페인 정복 1519-1521년이 시작되는 건요. 에르난 고르테스가 도착해서 아즈텍의 불만을 품은 원주민 세력들, 예를 들면 틀락스칼란 같은 이들과 손을 잡고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함락시킨 거죠. 단순히 스페인 군사력만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군사 전략, 동맹 다 중요했지만 사실 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질병이었어요. 특히 천연두.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정말 급감했죠. 아, 네, 이후 1535년에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이 세워지면서 이제 스페인어, 카톨릭, 그리고 자원 착취, 특히 은광 채굴 같은 게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엔코미엔다나 아시엔다 같은 제도, 이게 스페인 정착민에게 원주민 노동력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주면서 페닌술라레스, 그러니까 스페인 본토 출신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크리오요, 메스티소, 원주민, 아프리카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한 사회 계층이 만들어졌어요. 이 식민 구조가 심어놓은 불평등의 뿌리가 사실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하는군요. 1810년에서 1821년 사이.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이 외부적인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권력에서 소외된 크리오요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고요. 맞아요. 그게 폭발한 거죠.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의 외침으로 시작해서 모렐로스 같은 인물들이 투쟁을 이끌고 마침내 1821년에 독립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다음이 또 순탄치 않았다고요. 네, 독립 이후가 정말 극심한 불안정기였습니다. 초기 공화국 시대 1821, 1846년은 뭐랄까 정치적 분열의 연속이었어요.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 연방주의 대 중앙집권주의, 계속 싸우고 경제는 침체되고 국가의 틀을 어떻게 잡을 거냐를 놓고 계속 충돌한 거죠. 아, 기본부터 흔들렸군요. 그렇죠. 이 취약한 상태가 결국 미국과의 전쟁 1846, 1848년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막대한 영토 상실이라는 비극이었죠. 이 사건은 멕시코의 국가 정체성,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말 큰 트라우마였겠네요.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나오는군요. 베니토 후아레스의 라 레펄마. 교회랑 군부 권력을 좀 줄이려고 했고 1857년 헌법 제정까지 프랑스 개입도 물리쳤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포르피리오 디아스 시대, 포르피리아토 1876-1911. 질서와 진보를 내걸었죠. 네, 맞습니다.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 유치, 인프라 건설. 곱보기엔 성공적인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억압.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공정하지 않은 진보가 지속될 수 있을까? 포르피리아토의 그 성공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멕시코 혁명 1910, 1920에 불씨를 키운 셈이거든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거군요. 그렇죠. 혁명은 또 단일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마데로, 사파타, 비아, 카란사 여러 지도자들이 각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처음엔 디아스 정권에 대항했지만 나중엔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치개혁이 먼저냐 토지개혁이 먼저냐 이런 비전의 차이도 컸고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죠. 정말 격동의 시기였네요. 이 혁명이 가져온 가장 큰 결과물은 뭔가요? 뭐니 해도 1917년 헌법입니다. 헌법. 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진보적인 내용이었어요. 토지개혁을 명시한 제27조, 강력한 노동권을 보장한 제123조, 또 세속교육을 규정한 제3조. 이게 멕시코의 국가 정체성과 사회계약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의 이상을 법으로 구체화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혁명 이후에 제도혁명당, PREI가 등장합니다. 이 당이 거의 70년 동안, 그러니까 1929년부터 2000년 무렵까지 멕시코 정치를 장악하게 되죠. 70년이요? 와. 네, 처음에는 혁명의 이상을 제도화하면서 예를 들어 카르데나스 대통령 때 토지 분배나 석유 국유화 같은 걸 추진했죠. 그래서 안정도 가져오고 멕시코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권위주의적이고 또 부패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말한 완벽한 독재 체제로 변질됐어요. 안정을 얻는 대가로 민주주의는 좀 희생된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자, 이제 현대로 거의 다 왔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1980년대 이후 경제 자유화 흐름 속에서 1994년에 나프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됐고 2000년에는 드디어 PRI의 장기 집권이 끝나면서 민주적 전환이 이뤄졌죠. 네,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 마약 카르텔 폭력, 이민 문제 같은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프타 같은 경제 개방이 뭐 어떤 산업에는 분명 도움이 됐지만 농업 같은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잃게 만들면서 기존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 소외가 카르텔이 세력을 넓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폭력이나 기회 부족은 또다시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내모는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따로따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멕시코의 역사적 경로와 정책 선택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자, 이렇게 수세기에 걸친 멕시코의 역사를 정말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고대 제국의 영광부터 식민 지배의 아픔, 혁명의 열기, 그리고 현대의 복잡한 도전들까지 핵심은 역시 끊임없이 문화를 융합하려는 힘,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갈등, 이 두 가지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지금의 멕시코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말 놀라운 회복력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분열 속에서 오랫동안 깊어진 이 불평등의 역사를 안고 있는 멕시코가 과연 그 풍부한 문화적 융합과 역사적 회복력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과거의 그 악순환을 끊고 보다 공평하고 안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